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민법을 담당하는 최희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이제 민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그 개념 이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법 공부하면 가장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강의를 이번 과정에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은 보통 한 10강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강 정도이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적인 개념들, 주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총칙 위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리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민법이라는 과목을 잠깐 좀 얘기하면, 그 민법이라는 건 뭘 민법이다라고 하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잘 쓰는 글씨는 아닌데 전체 칠판이라 더 안 써주네요. 규율하는 사법. 그러니까 이 사법이라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비교하겠지만,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 그러니까 사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하고, 개인과 공권력의 주체, 그러니까 국가 기관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법이니까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률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 관계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말하고요. 이런 걸 다루는 걸 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시험 과목 같은 거 이제 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잠깐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를 한다.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간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을 때 어떤 법률 관계들이 또는 어떤 법률 행위들이 개입되는지를 잠깐 보면, 자,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자기가 땅 누가 살지 누가 팔지 알아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어디다가 맡기냐면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걸 공부하죠. 이제 우리 2차 과목이 들어가요. 중개사법이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자, 언제 소유권이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을 때, 매매계약을 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대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등기가 넘어왔을 때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법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소유권은 내가 등기를 가져야지 소유자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이제 등기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등기가 넘어가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2차 과목에 공시법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등기라는 제도, 등기라는 절차,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려고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이 토지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어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것은 그 보통 개발할 때 거기에 투기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려고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법률로 정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 땅을 사서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이런 건축법 같은 걸 공부할 거야. 그럼 그런 건 이제 개인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고, 그걸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팔고 살 때는 당연히 뭐가 부과되냐면 세금이 부과되겠죠.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세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학계로는 여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동산 학계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 매매 계약을 둘러싼 법률 관계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각종 법률 관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게 발생되는 원인은 갑과 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매매 계약.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 민법이 공부하는 건 바로 요 매매 계약 같은 거,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이 모든 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해서 기본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머니 법이다라고 해서 모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가장 기본이죠. 그럼 이제 저랑 공부할 내용은 요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라고 부를 텐데 그럼 이제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계약의 성립 같은 걸 보셔야죠.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듯이 갑이 을한테 너 내 부동산 안 살래?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 의사 표시를 우리가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 약속을 청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1억에 판다고 했는데 을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내가 살게 라고 이제 승낙을 할 거예요. 그럼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면 바로 이 계약이 성립이 되어져요. 근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이 이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런 것들을 살펴봐요. 근데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뭐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요걸 주로 이제 우리가 어디서 공부하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데서 볼 거예요.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바빠서 자기가 직접 못 팔면 자기가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민법 총칙이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고 정상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을 해야겠죠. 계약의 이행의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돈을 줘야죠. 매매 대금을 주면 서로 이제 이행이 끝날 텐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생기겠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이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또 물건을 주긴 줬는데 이 물건에 흠결이 있을 수 있죠.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약의 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에서 공부하는데 요건 우리가 계약법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다 이행이 돼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소위 소유권에 그걸 이제 우리가 물권이라고 할 거예요. 물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인데 이 물권이 변동되어집니다. 변동된다는 건 갑의 소유권이 을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취득, 상실, 변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동되는지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총칙, 물권법, 계약법 요걸 이제 민법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 시험범위 잠깐 좀 소개하고 넘어가면 우리 민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민법은 총칙이 있어요. 민법 총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권법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누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합쳐서
재산법이다라고 불러요. 재산법. 그리고 이제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민법은 소위 이렇게 5개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럼 민법 총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재산법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본 이론을 다루는 걸 총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공통 이론들을 먼저 공부하고 각론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공통되는 분모들을 담아두는 거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칙은 왠지 공부를 해도 손에 확 잡히는 느낌이 들다가도 아 이게 뭐지 하는 느낌도 드는 게 그렇게 추상적인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재산법으로 물권법과 채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물권과 채권이에요. 그러면 용어에서 보시면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에 물자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권은 뭐냐면 요 채자가 요게 사람 인변에 이게 책임할 때의 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이거는 물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게 바로 물권이고요. 그 물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 물건 자체에 대한 거니까 물건을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내 거야, 내 물건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느 누구에게나 내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세성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대세성은 뭐냐면 세상 어디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자, 1억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갖는 게 우리가 이건 뭐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뭐가 있대요? 채권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은 물권과는 다르게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니까 요걸 상대성이다라고 부르고요. 또 특정인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거라서 이걸 대인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권은 자기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은 채무자를, 사람을 지배해서 실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이 실현되려면 채무자가 일정한 협조를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급부라고 해요. 급부. 그러니까 급부라는 건 채무자가 이행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돈 줄게, 돈 빌린 게 있다라고 하면 그 급부는 돈 갚는 게 급부일 거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물건을 넘겨주는 게 급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급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넘겨주면 상대방은 돈 줘야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반대급부라는 말을 써요. 급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대급부가 있다. 이런 용어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직접 스스로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이 실현되려면 채무자가 일정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물권, 채권 이렇게 이제 재산권으로 구별하는데요. 그러면 느낌학상으로 볼 때 절대성을 가지는 이 물권하고요, 상대성을 가지는 채권이 만약에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느냐? 누가 우선할 것 같아요?
물권이에요. 물권. 절대성을 갖는 물권. 그래서 이걸 이제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근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 갑이 돈을 빌렸어요.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냥 안 빌려주죠. 보통 건물에다가 뭐 잡아요? 저당 잡아요. 저당.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은행이 저당을 하나 잡았어요. 이 빌려준 돈 1억 원.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해서 B은행에 가서도 1억 원의 저당을 잡혔대요. 요게 이제 등기부 순서예요. 1번 저당권 A, 2번 저당권 B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갑은 돈이 필요해서 친구 을과 병에게도 각각 1억 원씩 빌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돈을 언제 빌렸냐면 예를 들어서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2월 1일 날 돈을 빌렸고 병한테는 4월 1일 날 돈을 빌렸고요. A라는 사람 저당권은 언제 설정됐냐면 8월 1일 날 설정됐고 B 저당권은 9월 1일 날 설정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과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A와 B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그럼 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설정하냐면 요 부동산에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다 하는 거예요. 물건. 그럼 저당권도 물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을과 병은 저당권 같은 거 설정 안 하고 그냥 차용증만 받아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 채권자라고 불러요.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저당 잡지 않은, 담보를 잡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아무한테도 못 갚았어요. 돈을 아무한테도 못 갚으면 이거 경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이 경락대금을 냈는데 이게 얼마에 낙찰됐냐면 3억 원에 낙찰된 거예요. 3억 원에. 자, 그럼 이제 3억 원에 낙찰됐으면 소위 이제 돈을 법원에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배당한다라고 해요. 법원에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 순서, 누가 돈을 먼저 받아갈 거냐라는 게 문제겠죠. 먼저 돈 빌려준 을이 받아갈까요? 저당권을 설정한 A가 먼저 받아갈까요? 자, 저당권은 뭐냐면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에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냐면 물권이. 먼저 생겼느냐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해요. 그러면 물권 A, 그러니까 물권끼리는 우열이 있어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생긴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럼 얘가 1억 원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도 역시 물권자니까 얘네들보다 먼저 받아가요. 그럼 이제 남는 돈 1억이네요. 1억. 그러면 요 1억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빌려준 을이 받아가느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얘네들은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우열이 없어요. 소위 채권자 평등주의라는 말을 써서요. 채권자는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평등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요 1억 원씩 빌려줬으니까 요 1억 원을 똑같이 빌려준 돈의 비율만큼 나누는데 그걸 우리가 안분한다라고 해서 안분배당한다라는 말을 써요. 안분배당한다. 그러면 1억이고 1억이니까 1대1이네요. 그럼 1대1이니까 1억을 1대1로 나누면 얘 5천만 원, 얘 5천만 원. 요렇게 1억 원에서 3억 원 배당이 끝나고요. 나머지 못 받은 돈은 뭐 어떻게 별도로 가서 딴 데 가서 다른 재산에 가서 받든지 하는 거고 이 부동산에서는 요렇게만 배당이 되고 끝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하느냐? 그 물권이 우선한다. 이건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족법은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상속법은 뭐예요?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개시돼요. 그 관계를 다루는 법을 상속법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 가족법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총칙, 물권, 채권인데 총칙도 전 범위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 파트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죠. 법률행위는 그냥 일단은 계약을 했다. 매매계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물권법은
전범위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물권법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질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만 제외합니다. 얘만 제외하고 물권법은 우리 법이 정하는 물권법 전 부분이 시험 범위예요. 양이 제일 많은 게 물권법이에요. 그럼 질권은 뭔데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느냐? 질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질자가 인질할 때 질자거든요.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가서, 물론 요즘엔 전당포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풀러서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냥은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까지 해서 돈을 갚으면 시계를 찾아오는 거고요. 전당포 업주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시계를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할 거야. 그 질권도 담보로 설정하는 거야. 돈 빌리고 담보 물권이죠. 근데 얘는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냐면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전당포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을 뜯어다가 맡길 일은 없잖아요. 전부 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칙이에요. 총칙. 근데 이 채권법에서 채권법에 총칙이 있고요. 채권법 강론이 있는데 채권법 총론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시험 범위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채권 강론이 우리 시험 범위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법이 있었죠. 계약법 총론을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공부해야 총론. 그리고 이제 계약법 강론에 들어가면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이 몇 가지가 있냐면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증여계약 등등등등 해서 1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15가지를 다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3가지. 그럼 그 3가지가 뭐냐면 3가지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요 3가지만 강론해서 시험을 보게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민법에서의 시험 범위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11월, 12월 가서 특별히 또 특별법 같은 얘기들을 잠깐 할 건데, 특별법은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렇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번 과정, 입문 과정에서는 뭘 주로 공부할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이죠, 총론. 총칙. 물권법에도 가면 물권법도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권법 총론 공부 좀 할 거고, 그리고 채권법에 들어가면 계약법 총론.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전부 다 총론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론이 가장 기본 이론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서 용어들도 많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나중에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총론, 어떻게 기본 이론이 구성되어 있느냐 요걸 위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민법에 대한 시험 범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구성되어 있는 게 법률행위 총칙,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부관. 이게 조건 같은 건데, 뭐, 부관은 조건 기한 개념만 잠깐 보고 넘어갈 거고요. 법률행위란 말이 나와요. 법률행위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 너 법률행위 해봤니?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뭘 법률행위로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같은 거 있죠. 계약. 아까 계약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5개. 이런 계약들. 또 이제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라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사과, 배, 감, 귤, 포도. 이제 그만 쓸게요. 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부르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포괄하는, 통칭하는 용어가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과일이라고 부르죠. 과일.
그러니까 법률행위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만 해도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등등등 15개,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하에 만드는 새로운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칭하기 힘드니까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이 바로 법률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좀 이따 보겠지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고 내가 원해서 증여를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해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불러요. 의사표시.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의사표시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의사표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의사를 형성하는데 하자가 있다. 누가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것을 요 의사표시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라는 걸 봐요. 대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 시골에 사는데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시골 사는 제가 맨날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 도시에 제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 가격선에서 네가 좀 알아서 하나 좀 부동산 하나 사줄래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고 그 법률 효과는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대리제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겠지만 꼭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장에서 보는 게 뭐냐면 무효와 취소예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을 때 이 무효는 어떤 게 무효고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이 무효 취소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것을 여기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가는 나중에 조건 용어만 좀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총칙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총칙 파트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